네, 즐겁고 재미있는 시사 이야기 맘스 시사 오늘 순서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요즘 오윤혜 씨가 약간 상승세? 아, 진짜요? 제 맘대로. 요즘 유튜브 구독자가 빡빡 늘고 있다는. 아, 네, 오정TV 이제 곧 10만입니다. 아, 진짜? 벌써? 1년도 안 됐는데. 김민희가 그때 한번 대단하다. 출연했거든. 예. 그래서 아마 대박이 난 것 같아요. 아, 그때는 이제 조회수가 거의 안 나왔고요. 뭘 거의 안 아니, 나와. 그때 첫사랑 얘기 들었다 하지 정용진 않았어요? 그 다음 믿으면 안 되니까. 어? 지금 이제 100만 조회수를 육박하는 한 영상이 올라왔거든요. 그게 뭐예요? 꽈추형이라고 우리가 이제 비뇨기과 의사 선생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조회수가 거의 90만 정도가 돼가지고.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녹스 인플루언서라고 유튜브 통계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곽윤기 씨가 유튜브가 동계올림픽 전에 16만이었는데 제가 어제 들어가 봤을 때 거의 79만이었어요. 네, 저도 어제 봤어요. 그래서 아마 골드 버튼을 끝나고 나면 받을 것 그럼요, 같다. 바로. 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금메달이 없대요, 곽윤기 선수가. 그래서 만약 오늘 개주에서 메달을 따면 금이 2개다. 아이고. 그래서 글로벌 최초로 유튜버가 금메달을 딴 그런 일이 될 거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러 들어갔는데 거기 항목 중에 급상승한 동영상이 있어요. 네. 순위가 매겨있는데 내가 아는 이름이 있는 거야. 오정TV가 있어. 아, 진짜? 급상승한 동영상. 아, 그래요? 그게 대체 뭘까? 아. 이 시간에 급상승한 동영상 1위는 곽윤기 씨였는데 그 안에 오정TV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 네. 가면 물어봐야지. 대체 뭔가. 네네. 전혀 뭐 정치와는 관련 없는 남성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그리고 39금 토크를 편하게 할 수 있는 또 유쾌하게 할 수 있는 채널이 없었던 거예요. 다 음침하고 약간 더럽고 이런데 우리는 그냥 야한 얘기가 너무 재밌고 유쾌할 수 있구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네. 분들이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아, 그 동영상이 90만을 넘어가. 곧 이제 100만을 거의 곧 100만이 됩니다. 아니, 그래, 김현미 씨 출연이 좋겠어요. 아니고. 전혀 상관이 없고요, 이분하고는. 그래서 요즘 가끔 저한테 이런 메시지가 오는데 제가 이제 대선이 곧 가까워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때쯤이면 누구를 찍어야 될지 정하기도 하고 저 또한 정했고 이제 지지를 하는 분이 계십니다. 당연히 이재명 후보자님인데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몇 번 지지를 한 적이 있는데 메시지로 이래도 괜찮은 겁니까? 뭐 오윤혜 씨 걱정됩니다. 막 누나 걱정됩니다. 윤석열 씨가 대통령 되면 어쩌고 그래서 아니 지금 2022년을 사는 우리가 내가 누군가를 지지한다 또는 이 후보가 좀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를 편하게 올리기도 힘든 시대에 살고 있는 건가? 제가 오히려 그분에게 물어봤거든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 근데 저 빼고는 다 걱정을 하는 눈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뭔가 시대를 뒤로 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좀 슬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제가 우리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그 박시영 TV 나오시는 서울대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하고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잠깐. 우리 GDP, 네. GDP가 GDP. 영어죠, GDP. 2,000조예요. 네. 우리나라가. 아, 근데 이거를 사실상 우리나라 대통령이 다 주무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통상 카페를 하나 차릴 때도 한 1년 정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1년 정도 준비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창업을 하는데 지금 정치 개업한 지 1년도 안 됐어요. 네. 이 사람한테 지금 2,000조를 맡긴다? 그것도 한 해 예산이 600조란 말이죠? 네. 6호 30. 6호 30이었습니까? 6호 40 아니었나? 6호 30은 아니야? 맞아요. 나 헷갈리잖아요. 진짜. 6호 30 맞죠? 오늘 옆에 무기가 많으니까 쓰세요. 네네네. 이쪽은 쓰세요. 칸이네. 네, 무기가 많아서. 냄비가. 아니, 방패 되고 이렇게. 방패를 쓰시고. 예. 네. 근데 그 30에 왜 나옵니까? 아,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1년에 3,000조. 3,000조. 네. 5년 대통령 임기면 3,000조를 네네. 지구대로 갖다 쓸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양반이 정치적도 검증이 안 됐고 게다가 또 아는 것도 굉장히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분한테 이렇게 대한민국 호를 5년 동안 맡겨도 됩니까? 아니 근데 제 이야기의 맥락이 연결해서 얘기할 줄 알았는데 2022년도에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후보자를 비판하거나 또는 지지하는 공개 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렇게 위험한 일입니까? 이게 바로 윤석열 씨가 집권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집권하면 전 깜빵갑니까? 근데 이제 아니에요. 그 앞서서 번호표 받은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다려야 걱정 옆에, 안 하셔도 옆에 돼. 괴수가 계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니 이제 열린공감 TV 열린공감 TV 지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근데 우리가 정말 다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열린공감 TV 하나 집어넣어도 난리가 날 거야. 그리고 뭐 그 다음 또 누구? 그 다음 누구? 그 다음은 이제 김어준쯤 되겠지.
몇 순위쯤 되십니까? 나는 넘버 5 안에는 들지 않습니까? 탑10 안 들죠? 나는 예전에 김건희 씨가 내 방송을 좋아한다는 소문을 그래요? 들었기 때문에 조금 좀 봐줄 수 있지 않을까? 아, 10위권 박힙니까? 그리고 저기 난 뭐 저기 또 하여튼 뭐 나는 좀 아직도 순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원래 순서가 많이 남아 좋아하던 있어요. 사람한테 얻어맞으면 배신감이 더 커요. 아 그래요? 네, 좋아하는 사람한테 얻어맞으면 그렇게 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아군입니까? 현실이 2022년이 맞는지 약간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면 또 건진 법사 불러가지고 구태이지 그러면. 그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진 법사 달고요? 통하면은 등 세상을 달고? 다 가죠. 등 건진 달고? 법사와 함께하면은 세상을 다 가집니다, 여러분.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21일 남았죠? 네. 20일 3주 남았어요. 네. 21일 남았는데 PD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전합니까? 저는 뭐 글쎄요, 제 감이 뭐 그렇게 날 비난하는 사람들, 비웃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내가 형편없는 사람으로 보이겠지만 내 촉이 틀린 적은 없어요. 나는 2012년에도 문재인 후보 안 된다고 봤던 사람입니다. 그래요? 예, 그럼요. 2011년부터 내가 대선은 잘 맞춰요. 네. 용민 법사님이 우리 쪽에 계시기 때문에 소가죽을 벗기지 않는. 그 어떤 객관적인 근거 이런 걸 떠나서 네. 아니 이 모양 이 꼴인 후보를 과연 21세기 2022년에 우리 스마트한 대한민국 국민이 선택할 수 있을까? 난 도무지 답이 안 나와요. 한마디씩 할 때마다 정말 이 지지율이 맞을까 자꾸 물어보게 돼요. 그게 아무리 객관적인 수치라고 하더라도 정말 이런 말하는 사람을 이만큼이나 우리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다고 자꾸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하여튼 지난주에 그 정치 보복 선언과 함께 검찰 수사권을 뭐 독립시키겠다. 뭐 예산도 법무부 따로 장관이, 편성하겠다. 네. 법무부 장관이 간섭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발언도 그렇고 이제 열차 안에서 쭉뻗, 네, 족발 열차, 네. 족발 열차. 어. 이 건도 이거는 상당히 커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입만 열면 사고를 치지 않습니까? 예. 20일은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타격을 주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기간이고 그래서 물론 저쪽에서도 뭐 어떻게든 네거티브 카드를 쏟아낼 텐데 근데 네거티브는 잘 먹히지 않는 그런 구조고 현실 속에서 현상으로 드러나는 이런 문제들이 후보에게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도 근데 정말 예측하고 박빙이긴 하겠죠. 박빙. 지금 완전 초접전, 뭐 오차범위 내에서 계속 이렇게 한다던데. 지금은 그런데 네. 앞으로 점점 뭐가 좀 달라지지 않겠는가 네, 이런 뭐 생각이 믿는 들어요. 구석 있습니까? 믿는 구석은 우리 대한민국의 그 국민들? 국민들께서 현명하시다. 이거 말고는 내가 뭐 근거는 없어요. 예측은. 오히려 듣고 오해내 씨더 걱정되는 거예요. 네. 왜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확증 편향에 대한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네.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이 네. 중도층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아야 할지 아직도 저는 물음표입니다. 네. 저는 이번에 구두발이 좀 크게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적어도 네거티브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 뭐 이쪽도 구리고 저쪽도 구리니까. 아우, 지겨워, 지겨워, 뭐 이런 서로 거죠. 물어뜯나 보다 또 설마 그렇게까지 했겠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진 한 장이 보여주는 아주 함축하고 있는 게 많잖아요. 여기서 제가 윤석열 씨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그 체형만 보더라도 네. 발을 왜 비슷하니까. 올렸을 것 같습니까? 네네네. 아빠 제가 인터뷰 그건 하십시오. 전문가예요. 우리 공감대. 정상근 씨는 자기도 그 체형이기 때문에 안다고 그러는데 아, 정말? 그 사람은 30대고 나는 40대야. 여긴 훨씬 뭔데? 더 성렬형에 가까운 나이라고. 네. 일단은 다리에 쥐가 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진짜 그래요. 제가 피가 안 잠깐 그 통해가지고.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런데 다리에 쥐가 나면은 진짜 그 포개지는 않습니다. 아, 꼬진 않는다고? 네, 꼬진 않아요. 네. 아, 두 다리 뻗지. 그러네요. 그리고 그거보다도 더 편한 건 일어서는 거예요. 좀 털어야죠, 이렇게. 그래서 막 혈액순환이 걷고 되게. 그런다고요. 근데 그 신발을 신은 가운데서 두 다리 쭉 뻗고 이렇게 다리를 꼰다? 그거는 절대 그 뭐 다리에 뭐 질환이 있어서. 질환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지 경련이 있어서 네, 저리고. 나갔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뚱뚱한 사람들 이 다리에 피가 돌지 않아서 하는 사람들은 다리가 뜨거워요. 뜨거워요? 뜨거워요. 그 때문에 그 신발을 벗는 정도가 아니라 양말까지 벗었을 거예요. 네, 진짜 진심으로 다리가 뜨겁고 경련이 났다면은 저 신발부터 벗죠, 사실. 예. 그렇죠. 아니면은 하다 못해 양말 벗고 그 신발을 신은 채로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누가 봐도, 예. 남이 앉는 좌석에다가 이렇게 다리를 얹는다? 그거는 진짜 매너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건 평소에 그 삶의 태도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저
이연주 변호사님이라고 네. 검사 출신이시고 네. 네. 그렇습니다만 우리 이연주 변호사님 말씀은 9월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작년 뭐라고? 9월에 그 검찰총장 할 때 제안 들어갑니다. 지금 보이지도 않는데 카메라에 다리를 올릴 수가 없겠네. 생각보다 다리를 올릴 수가 높아요. 없어. 길이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아니 오늘 또 슬픕니다. 다치기도 했고 아, 네네. 뭐 그러니까. 길이가 안 나와. 뭐 말을 해도 그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까? 아니,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네. 아, 네. 다리를 일단 올리고 네. 이러고 우리가 이제 결제 서류를 들고 왔단 말이야. 아, 네네. 그 어떻게 결제를 거기다 갖다 놓는 억지. 거예요. 좀 권위적이다. 아니 그게 권위적이니까 싸가지가 없는 거지. 그런 태도를 보였고 또 이현주 변호사님 말씀은 그 얘기는 또 방송에 안 나간 것 같으니까 내 얘기하지 네, 하지 않겠지만 마시고요. 네. 가끔 하시는 그 말씀. 특정 부위를 이렇게 한 30초마다 한 번씩 긁으신다는 또 소문도 있습니다. 예, 네. 그래요.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런 뭐 그거는 긁는 거는 뭐 그렇다 치고 다리 올리는 거는 그거는 뭐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옆자리에 사람이 앉아 있는데 그렇죠. 거기 그렇게 올려놓는다는 것 자체가 무시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야나무인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그 태도가 그 사진 한 장에 고스란히 담긴 셈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이상일 의원이라고 지금은 의원 아니죠. 그 용인 지역구 아니었어요? 용인이에요. 용인. 네, 맞아요. 저 네. 김민기 의원하고 붙었던. 네. 김민기인가? 아니 표창원 의원, 표창원 표창원 그렇지. 의원 지역구였는데 이거 페이스북 공개한 건 이소영 의원이 이제 그 사진을 공개한 거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제가 좀 이상했거든요. 이상일 의원이 굉장히 샤이한 타입. 그 양반이 중앙일보 정치부장까지 네. 했어요. 굉장히 샤이한 타입이에요. 약간 이렇게 말을 막 세게 하는 타입도 아니고 분명히 이 사진이 만약에 공개가 되면 문제가 될 걸 분명히 인식을 했을 텐데 왜 저런 사진을 공개를 했을까? 그러니까 이상일 의원 인스타에 가장 먼저 올라갔고요. 문제가 되기 시작하니까 바로 내렸는데 네. 그 사이에 많은 기자들이 보고 그렇지. 캡처가 된 거죠. 아, 그렇구나. 근데 이제 그 글을 올렸을 때는 상당히 제가 가장 이 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건 뭐냐면 그 글을 올리신 분이 이거 호남에 대한 진심과 열정이 느껴지는 뭐 대박이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코멘트를 달아서 사진을 올리셨어요. 왜냐면 이 열차가 뭐 전주, 남원, 순천, 여수 같은 호남 지역을 방문하면서 네. 이제 정책 홍보하는 열정 열차다라고 해서 이제 시작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윤석열 후보의 이 열정을 호남을 향한 열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주 특별한 어떤 대단한 일정인 것처럼 홍보하려고 올렸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문제의식을 못 느꼈는가. 중앙일보 정치부장 정도 하실 분이면은 이 사진이 공개돼서 정말 그러니까요. 문제가 없을까라는 생각했다는 또 건지. 워싱턴 특파원됐더만 보니까. 그렇죠. 워싱턴 특파원 그리고 뭐 대선 캠프 대변인 박근혜 대통령 당시 그때 대변인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그래 저를 비난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난 비난하는 사람을 잊지 않습니다. 그치.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예? 뭐라고 비난했는데? 그건 이제 까먹었는데 하여튼 날 비난한 것만 내가 머릿속에 그럼 기억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뭘 어떻게 못 하시잖아요. 뭐라고 했잖아요. 이래야 되는데 무슨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만약에 몰카였다면 이렇게까지 저는 물론 파장이 있었겠지만 이렇게까지 파장이 없었을 텐데 이게 더 파장이 큰 건 뭐냐면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가장 아주 학을 떼고 진료하는 게 뭐냐면 거기 있는 아저씨들 전부 다 이게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신나서 사진을 올렸다는 거예요. 홍보하듯이.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완전히 학을 떼고 질린다는 거죠. 지금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뭐가 문제인지 전혀 그렇죠. 모른다. 이렇게 좀 심한 농담 해놓고 상대방 되게 불쾌하게 하는 말 해놓고 자기 혼자 재밌다고 깔깔깔 웃는 아저씨들처럼 지금 이게 대단히 영광스러운 사진인 것처럼 올렸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맞아요. 이게 진짜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가? 아니 진짜 이상일 씨는요. 자기 있는데 그 앞에서 다리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내 옆에 이렇게 신발을 딱 올려놓고 불쾌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궁금한 난 그래서 거예요. 그때 일들은 대단히 불편해가지고 그 사진 올릴 생각조차를 못 할 것 같아요. 만약에 PD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면 어떻게 대처했을 겁니까?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다리를 이제 올렸습니다. 에이, 그 양반 그럴 양반 아니에요. 그러면은 윤석열 그 후보가 양반하고 어쩌다가 밥도 마주보고 같이 먹었다고. 마주보고 두 번이나. 가게 됐는데 그러면은 그 양반이 얼마나 예의가 바른 사람인데 이재명 후보가 나 저 만났을 때 내가 전도사에 불과한데도 네. 식사 기도를 부탁하셨고 내가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괜한 얘기했거든요. 그럼 이재명 후보자가 아니라 윤석열 후보자가 PD님보다 훨씬 높은 사람입니다. PD님한테 월급 주는 사람이에요. 네. 그 사장님이 맞은편에 앉아서 다리를 올렸습니다. 직원입니다. PD님은 옆에 앉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이제 오윤혜 씨가 김용민의 전사를 잘 모르시는데 네. 제가 2명의 사장님한테 침 뱉고 나온 사람입니다. 아 침 뱉고 맞아요. 나온 사람이에요. 예, 노조도 만들었고. 그러면 그런 상황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이 저기 뭐 말을 좀 조심스럽게 했겠죠. 저기 하지 말라고. 후보님 저기
카메라가 있는데 좀 조심해요. 이렇게 했겠지. 그러니까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면 문제의식을 못 느꼈다고 그것도 넘어간다고 한다면 그럼 진짜 문제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이 그 중에도 있었을 텐데 이거를 후보한테 감히 말할 수도 없는 분위기인가?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이것도 듭니다.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3,000조를 주무르는 사람이고 600조를 매년 주무르는 사람이고 그런데 이 사람이 맨날 그리고 내가 그거 좀 모르면 어떠냐라는 식으로 사람 잘 쓰면 되지 않느냐라고 큰 소리를 몰라도 떵떵 치는 양반이 이렇게 주변의 이야기를 하나도 못 듣게 하는 주변에서 감히 어떤 얘기도 못 꺼내게 하는 그런 분위기라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아니 그 캠프 자체가 내가 좀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그 어떤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캠프가 아니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명령이 떨어지면은 네. 정말 그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은 불경죄, 불손죄 이게 강력하게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진을 올린 상일. 이상일 씨는 어떻게 됐습니까? 욕만 먹었죠. 당 몰아서 내에서 바가지로 네. 먹고 엄청 그날 욕 그래서 드셨을 거. 우리 이상일 형님께 제가 좀 한 가지 인생의 충고를 드리자면은 나중에 윤석열 치면 책을 하나 내세요. 내가 이렇게 해서 역사에 기여했다고 윤석열 날리느라고 내가 나름대로 다 이제 매기려고 한 거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우리 상일이 형은 베스트셀러 작가 국민 됩니다. 정치인이 됩니다. 국민 정치인이 되는 거예요. 기다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것도 문제고 문제의식을 느끼는데도 말 한마디 후보한테 감히 못하는 분위기라는 것도 문제고 이 사진이 담고 있는 게 정말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에 쉴드 치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더 어이가 없어요. 그냥 죄송합니다. 너무 장기간 여행으로 좀 지쳐서 발이 불편해서 경련으로 잠깐 올렸습니다. 국민들께 뭐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나랑 마주보고 1시간 정도 무릎을 맞대고 대화하느라 다리에 경련이 와서 그런 거다라고 하면서 올렸어요. 이게 뭐가 문제냐. 근데 1시간 잠깐 그 10분 동안 본인이 대화하다가 뭐 방송하러 간 사이에 그런 사진이 찍혔다고 하는데 전주 출발하는 그 이준석 대표가 올린 사진을 보면 어두운 외투에 민트색 스웨터 입고 있어요. 어두운 외투에 민트색 팔걸이 스웨터. 색깔도 다릅니다. 네, 그리고 남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걸 외투를 벗고 민트색 스웨터 안에 재킷을 입었어요. 이렇게 정장 자켓을. 그리고 또 순천에 도착했을 땐 이거 다 벗고 셔츠에 넥타이와 정장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사진에 찍힌 건 실제로 넥타이가 보이는 걸로 봐서는 민트색 스웨터가 없는 순천 복장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순천 이후에 찍힌 사진일 걸로 보이는데 옷도 다르고 손잡이도 다르고 그런데 내가 잠깐 1시간 나온다 10분 사이에 옷을 갈아입고 거기 앉은 겁니까? 이거 사실 이거는 거짓말이잖아요. 기만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죄송합니다라고만 하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은 절대 죄송하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감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대체 정치계에서 유감이 뭡니까? 죄송하면 죄송한 거지. 이건 국민들한테 사과할 내용이에요. 죄송합니다. 철도 노동자분들께도 죄송하고 옆에 앉아 계셔서 불편함을 느꼈을 모든 국민들께 사과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건데 유감이다. 그러니까 저기 우리 이준석 씨는 정치를 잘못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사과하는 순간 나는 지는 것이다. 그렇죠. 이 인식이 너무 굳게 이제 강하다 자리 보니까. 잡았는데 이게 이런 거예요. 내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이준석은 정치를 뭐라고 생각한다? 게임이라고. 게임. 게임에서는 단계별로 계속 이겨야 돼. 그래야 마지막 결승점까지 가잖아요. 왕속 격파를 하고 왕을 고장 깰 깨기처럼. 그러니까 뭐 하나 이 게임 자기한테 이제 게임에서 보면은 난관에 봉착했어. 이걸 뚫고 나가야 돼. 뚫지도 않습니다. 피해갑니다. 예, 피하는 것도 이제 네. 비껴가는 것도 이렇게. 나름대로 그 단계를 통과하는 거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세심하지 못한 부분으로 유감으로 생각한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이거는 세심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이건 누가 봐도 큰 잘못인 거고 사죄를 해야 되는 건데 세심하게 뻥을 못 쳐서 죄송합니다. 앞서서 했던 것들이 너무 좀 허술한 뻥이었다. 이런 얘기 아닐까요? 제가 이 윤석열 씨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일단 우리가 법은 최소한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해요라고 하는 사람을 별로 존경하거나 좋아하지 않아요. 네. 막가는 얘기잖아요. 저 최소한만 하겠다는 소리예요, 이 사람은. 근데 이제 보통 우리 시민들은 최소한인 법뿐만이 아니라 법보다 한 차원 높은 윤리나 도덕 또는 양심 이런 어떤 공중 도덕도 포함이 되겠죠. 이런 양심적인 가치들도 같이 지키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이 윤석열 씨는 보통 시민들이 통용되는 도덕이나 어떤 양심의 어떤 수준을
한번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뭐 아프리카 손발 노동, 뭐 주 120시간, 뭐 대학 강사 가지고 막 기자들 가르치고 막 가만히 있어 보라고, 내가 얘기 좀 해야겠다고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국민들이 어느 부분에서 이건 좀 민망한 거고 양심적으로 이게 불편한 거고 도덕적으로 이러면 안 되는 건지 통용되고 있는 그 도덕적인 가치나 양심 기준에 대해서 이 양반은 같이 통용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분은 그러니까 1970년대 살고 계신 그래서 거예요. 이분은 70년대도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어른 앞에서 어디 발을 올려, 국민 앞에서 어디 발을 올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도덕 불감증, 양심 불감증 또는 상식 불감증이 아닐까.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이게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혼자 이렇게 당당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이 구두발을 두고 이제 말을 얻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단 뭐 조성환 씨가 공개했던 고발사주 녹취록에 등장하는 김웅 씨가 네. 국민의힘 의원이죠. 다리 내리라고 말할 수 없으면 수행을 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이상일 후보 상금 보좌역, 뭐 김영민 대변인 에둘러서 뭐 깠어요. 그 이분이 말을 얹을 신세는 아닌 것 같은데 다리 내리라고 말할 수 없으면 뭐 하지 마라고 자기 친분을 과시하는 건가요? 이분은 왜 말을 얹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보기에도 이상해. 네. 이상한 거지. 네. 그렇죠. 근데 이분은 그 말을 아끼는 게 좋은 분 같은데 그런 얘기를 얹었어요. 그리고 또 YTN 라디오 진행자인 황보선 씨, 이분이 진행하는 라디오에서 나경원 전 의원이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선거를 하다 보면 크고 작은 논란들이 있는데 뭐 발에 질환이 있어서 그런 거다. 그랬더니 뭐 경련이 아니냐 그랬더니 이분이 질환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면서 질환 얘기를 하더라고요. 발에 질환 있는 사람도 구두 신고 발 올리진 않습니다. 그렇지. 그랬더니- 아니, 도리어 더 그쵸. 그렇다면은 신발을 더 신발을 넣었죠. 벗어야지. 더. 주무르거나. 그렇지. 근데 이 황보선 진행자가 유럽에 가면 빈 좌석에 발을 올려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우리 정서에는 안 맞죠. 근데 아니 누가 어디 유럽에 가면 빈 좌석에 발을 올려놓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네. 유럽에 가서 발을 올렸다가는 8만 원, 최대 100만 원까지도 벌금을 벌금을 냅니다. 물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영국 그리고 뭐 시드니, 호주 같은 경우는 최대 1,100불, 95만 원 돈 되거든요. 뭐 독일도 70유로, 뭐 캐나다, 미국, 싱가포르 같은 데서는 이걸 역겹다라고 표현해요. 디스커스팅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법적으로 이게 벌금이 없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런 국가들보다 더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쵸, 누가- 상식적으로 상식적인 선에서 발을 안 올리기 때문에 법적인 규제가 없는 거예요. 그치. 그런데 법적인 규제가 있다라는 거는 우리보다 어쨌든 그게 더 강력하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뭐 이 국가들만 못하다라는 의미가 아닌 거죠. 이분 한 분만 발을 올려놓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또 진중권 씨가 또 한마디 올렸어요. 그래서 이게 참 기가 막힌 게 진중권 씨 누나가 이게 정말 합성이 아니고 사실이냐라는 걸 올렸는데 이분이 진중권 씨 누나라는 이유로 이게 기사화돼서 엄청나게 뭐 기사화가 터졌어요? 됐어요. 네. 그랬더니 진중권 씨가 자기 페이스북 계정도 아니고 이분은 지금 페이스북 계정에 신고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계정이 지금 정지된 상태거든요. 근데 이분이 과학 전문 기자라는 광양구 전문 기자? 이분의 페이스북 계정을 빌려서 그 조국 흑서 같이 쓴 네, 사람이에요. 네. 아, 이분 계정을 빌려서 진중권이 대신 사과드린다 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대신 사과한다고요? 네, 뭐 누나 대신 사과드린다 아, 누나 이거예요. 대신 그러니까 뭐 사과한다고? 한 번도 선진국에 살아본 경험이 없는 가족 일원에, 그러니까 누나 얘기하는 거예요. 선진국에 살아본 경험이 없는 가족 일원의 몰상식한 발언으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데에 대해 몰상식한 발언, 자기 네. 누나가 그렇게 발언한 거에 대해서. 그렇죠. 그럼 누나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요. 한 번도 선진국에 살아본 경험이 없는 가족 일원의 몰상식한 발언으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데에 대해 진시 가문을 대표해 사과드린다. 누나는 어디 사는데요? 누나 어디 사는지 저도 모르고 진중권 씨도 모릅니다. 선진국에 살아본 적이 없다고 하니까 어디 아니, 그러니까 지는 이제 독일에 독일이라서. 유학을 갔다 왔는데 석사까지 받고 이제 왔어요. 그런데 이제 누나는 거기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모르고 하는 소리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그럼 진중권 씨 얘기해봐야지. 지가 독일에 있을 때 좌석에 구두발 올리는 거. 공중교통수단에서 그렇게 저기 남의 좌석에다가 그렇게 구두를 신은 채 발을 올려도 된다는, 그 얘기를 한번 해보란 말이야. 독일- 아, 저는 반대로 이해를 했구나. 진중권 씨가 윤석열 후보가 발 올린 걸 비판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윤석열 이거 후보가 발 올린 사진을 두고 진중권 씨의 누나가 이게 진짜 사실이냐? 이럴 수 있냐, 이렇게? 선진국에서는 이렇다고 한다면 후보 자격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글을 올리니까 이제 그게 기사화가 된 거고 그 기사화 된 거고 이제 진중권 씨가 이슈가 그걸 되니까 대신 사과를 했단 네, 말이에요? 우리 누나가 망언한 거에 대해서 사과한다라는 식의 몰상식한 발언을 사과하는데 우리 누나가 선진국
선진국 운운했는데 우리 누나 선진국에 살아본 적도 없다. 가르치고 나는 살아봤지만 뭐 이런 뜻이겠죠? 아, 누나가 뭐가? 근데 뭐라고 또 이 글에 보탰냐면요. 가벼운 실수를 가지고 그 의미를 한껏 부풀려서 정치적 공격의 소재를 삼아 난리치는 것은 선전선동을 유일한 정치적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 사용하는 북한과 같은 후진국 사회에서나 보이는 현상이다. 뭐 이러면서 누나를 몰아붙였어요. 이거 지금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냐면은 진중권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지금 정치적 스탠스가 어떤 건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정의당으로 또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또 최근에는 저 주성영 씨라고 대표적인 저 대구의 그 검사 출신 정치인 이 사람이 이번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이제 나오는 모양인데 대구에. 그 저 곽상도 지역구에다가 네. 여기 참석한 걸 보면은 진중권의 이제 대략 정치적 노선이 나옵니다. 아, 거기 일단은 참석을 했어요. 반민주당 연정 그리고 민주당이 붕괴한 다음에 진보 정당을 제1야당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박살이야. 민주당 붕괴고 아마 이거는 심상정 씨도 같은 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정의당 보세요. 이거 완전히 뭐 저는 이재명을 떨어뜨리려고 나왔습니다. 거의 그 스탠스란 말이지. 이거는 그래서 진중권 씨는 지금 윤석열 당선을 위해서 애쓰는 분이다. 몸은 네. 정의당에 소속돼 있고 심상정을 응원한다고는 하지만 네. 이런 정치적 해석은 아무한테서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요? 네. 다시 보기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돈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 이거. 잠시 딴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해석은 아니 진중권 씨는 교수님인데 왜 뭐 그렇게 교수, 전 교수야. 전 그 교수. 뭐야 이렇게 당들에서 무슨 역할 안 해요? 국회의원은 아니잖아요. 스피커. 그러면 정의당에 뭘로 취직했다는 겁니까? 원래 정의당 당원이었죠. 네, 복당한 거예요. 위장 복당이라는 설이 있죠. 그래서. 당원은 누가 뽑아주는 겁니까? 돈 내고 본인이 가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여기서 상식 하나. 네. 내가 이제 입당을 했어. 그래서 탈당을 했단 말이지. 진중권이 그 경우에요. 정의당에 입당했다 탈당한 경우거든. 근데 다시 복당을 한다 그럼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아, 그래요? 심사 절차가 있어요. 근데 내가 생전 단 한 번도 입당한 적이 없는 당이다. 네. 그럼 팩스만 보내면 입당이 됩니다. 한번 그래서 해보셨구나. 김용민이가 2017년에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습니다. 새누리당이었죠. 네, 새누리당에 네. 그때 입당을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이네.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선 예비후로 등록을 해볼까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래서 몇 이제 시간 만에 탈당 조치를 8시간 만에 출당인가요? 제명이 됐습니다. 아, 제명인가요? 아마 기네스북에 역사상 가장 빨리. 단시간에 제명된 사람이 아마 저일 겁니다. 예. 진중권 씨 누나가 진중권 씨를 비판했어요. 서로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는 남보다도 못한 관계라고 20년 얘기하면서. 동안 연락이 끊겼다고 하죠. 그렇죠. 그래요? 서로 관심도 없는 남보다 못한 관계고 또 진중권이 평소에 가족주의나 가부장제적 가치관을 도외시하던 인간이 갑자기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으로 나를 끌어들여서 진씨 가문을 대표해서 사과를 드린다고 하는 게 지금 우리 가족 누구도 그에게 대표 자격을 부여한 적이 없다. 그렇게 저격을 당했고 야, 좀 배운 집안은 싸워도 그렇게 싸우는군요. 그래요. 자격을 부여한 적이 없다. 누나가 이런 싸가지 없는 일이 아니고 자격을 부여한 적이 없다. 그리고 배운 집안은 싸워도 이렇게 싸워요. 예. 그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인을 비판한 저를 조롱하고 싶었을 것이다 라면서 진중권의 누나인 나는 그가 조롱의 대상으로 삼을 때만 소환되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 방식의 비열함과 치사함에 혀를 내두른다 라고 누나가 저격을 했어요. 남매 싸움입니까? 네. 가까운 사람한테 이 정도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면 알만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는 뭐 좀 이런 얘기가 그렇습니다만은 가족끼리의 싸움은요 다른 사람들이 언급 안 했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뭐 이재명 후보를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많이 안타까워요. 여기 가족에 보면은 우리는 이제 핵가족 남보다도 중심이니까 못한 가족들이 있긴 하죠. 뭐 그렇습니다만 대가족 단위로까지 넓히면은 집안에 한두 명씩은 꼭 맞상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요 있죠. 뭐 총량은 비슷해요. 어느 집 네, 비슷해요. 근데 비슷한 한 명씩은 다 있으니까. 근데 가족은 또 너무 잘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싸워도 아주 무섭게 싸운단 말이야. 더 아픈 데로 후벼 팔 수 있지. 그쵸. 약점을 다 알고 있으니까. 재벌들 싸우는 거 보세요. 그게 저기 롯데 같은 경우에는 기가 막혀. 그래요? 그 저기 아들이 아무래도 감옥 갈 상황이 되니까 아버지가 정신 나갔다. 뭐 이렇게 또 그 변론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했던. 네. 이거 정말 상도도 없는 상도가 아니라 뭐 한마디로 싸가지가 없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말하자면 자기의 어떤 처벌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재산권 싸움 보세요. 저는 못 봅니다. 그건 진짜. 잠시 후 안양스마트 공기념 특별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프로모션 자율주행 셔틀입니다. 이번 달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모션 제품들입니다. 모두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렛츠고! 제가 이 누나 이야기를 꺼낸 건 뭐냐면 이분이 뼈 때리는 글을 썼어요. 왜냐면 나는 그냥 한 개인이고 한 개인으로서 사진을 보고 느낀 걸 올렸는데 내가 진중권의 누나라는 이유로 이걸 막 기사화하고 조리돌림 당하는 이것 자체가 문제고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진중권은 나랑 왕래도 없으면서 갑자기 진씨 가문을 대신해 사과한다고 하면서 이거를 가지고 사회적인 뭔가 이슈를 또 만드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여기서 분노를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우리가 뭐 가정사를 알지는 그쵸. 못하지만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분이 만약 그냥 한 개인인데 그냥 뭐 정치 평론을 하던 분도 아니고 이분이 올린 사진 하나 그리고 이 사진이 얼마나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까? 내 페이스북을 켜면 거의 한 타임라인에 몇 장은 올라와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게 다 기사화가 되진 않거든요. 근데 이분이 진중권 씨의 누나라는 이유로 이렇게 조리돌림을 당하고 기사화가 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 언론 지형을 또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지금 뭐 진중권 행태를 보게 되면은 다 그 패턴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맨 처음에 뭐였는데 이렇게 회자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교수. 네티즌이었습니다. 아, 네티즌. 그러니까 미학을 전공한 미술이요? 예, 미학을 전공한 철학에 일파인 어. 미학을 전공한 교수이고 군대요. 그 전에는 그냥 평론가라고 해야 되나요? 정치평론가요? 아니 그냥 진보 예술과 논객 관련된 뭐 이렇게 많이 예술과 관련된 뭐 그런 일을 주로 했었는데 어느 날 진보 갑자기- 논객이 됐고 아, 진보 논객이 됐는데. 네, 어느 순간 진보 논객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갑자기. 이 설전에 참전하는 전사가 됐죠. 그게 토론 잘하는 사람으로 해서 이제 대중의 주목을 받고. 근데 완전 보수로 갔나요? 그러면 다시 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이제 진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진보 논객으로서 자신의 어떤 이미지가 공고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아, 진보 논객. 예, 그 진보 논객으로서 왜냐하면 진보 논객으로서 민주당을 까면은 보수 언론들이 또 열심히 또 희소성이 있죠. 거의 컨트롤 컨트롤 보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은 보수 언론이 그냥 지들 이익에 기초해서 저렇게 글을 쓴다라고 하지만은 네. 진중권이 얘기해가지고 진중권이 말한 거를 받아들이면 받았으면. 사실 보도잖아. 그렇지만 자기들이 얘기해주고 싶은 걸 진중권이 대신 얘기해주니 진중권 계속해서 이 보수 언론에다가 떡밥을 던져주는 것이고 상생하는 관계라고 보면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네. 본인은 진보이고 뭐 진보여야 사실은 계속 쓰임새가 있는 거지. 보수 논객으로 전향했다. 그 말을 제일 싫어할걸? 아, 그래요? 저는 예. 보수 쪽인 줄 알았거든요. 예, 누가 보수 봐도- 논객 진중권이라고 앞으로 많이 불러주시면 진중권이 많이 열받을 겁니다. 아, 예. 그래요? 예. 이렇게 오래 이야기할 사람이 아닌데 네, 제가 그러니까요. 오래 맞아요. 이야기해서 기분이 나쁩니다. 네. 아까운 시간을. 그 아까 심민정 평론가가 저한테 그 유감이라는 표현이 도대체 뜻이 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시사 프로그램 할 때 정치인들이 유감 미안하다는 거야, 안 미안하다는 거야. 그 진위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정치인들이 제가 그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거의 들어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과를 할 때 정확하게 내가 뭘 잘못했는지 보통 제가 저희 남편을 신문할 때 쓰는 방법인데 뭐에 대해서 뭘 잘못했는지 알고는 지금 잘못했다 그러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 그거 사실은 진정성이 없어요. 근데 잘못해서 빨리 여기를 모면하고 싶은 이제 그럴 때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알고 지금 잘못했다고 하는 거야? 이제 저희 남편 신문할 때 제가 쓰는 그럼 방법인데. 유감이라는 말은 정확히 어떤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감이란 말은 사과한다는 뜻이 없다면서요, 사전에.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로는 사과한다는 뜻이 없고요. 안타깝다라는 뜻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타깝다. 죄송하다라는 말은 못하겠고 사과한다라는 말은 못하겠고 그보다는 훨씬 좀 물탄 표현이 이런 유감이다. 상황이 되어서 안타까운 마음이다. 그렇죠. 근데 참 기분이 나쁜 게 뭐냐 외교적인 관계에서 이게 유감이다라고 할 때는 그쪽 나라에서 예의가 아닌 행동을 했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유감이다라는 식의 표현을 해요. 근데 정치계에서 국민들한테 뭐 유감이다 그러면 너네가 외교적인 어떤 상황에서 쓰는 것처럼 너네가 예의에 맞지 않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유감이다? 지금 거꾸로 되는 거거든요. 그냥 죄송하다고 하면 됩니다. 사과하려면 돼요. 사과의 내용이 뭔지 사과의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밝혀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사과하는 게 가장 깔끔하죠. 근데 우리는 정치인이 사과하는 걸 봤을 때 뭉뚱그려서 유감이다. 유감이다. 뭐 유감이다 치고 괄호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나는 하나도 미안한지 모르겠지만 그렇네. 니네가 뭐라고 하니까 내가 액션은 취한다만 미안하진 않다라는
좀 괄호 안에 많은 뜻이 담긴 단어. 내가 이 말을 했으니까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네, 요거는. 뭐 그렇죠. 이런, 네, 그런 뉘앙스가. 그래서 항상 저는 그 유감이라는 게 뭔 뜻이지? 좀 잘못한 것 같긴 한데 난 안 잘못했어. 이런 뜻인지 참 애매하다는 생각이 아이, 들어요. 너무 좀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꼭 그런 뜻만은 아니고, 네. 예, 그 저기 너무 그런 식으로 몰아세우면은 네. 남편들이 많이 힘듭니다. 제가 우리 남편이 유감이다 그랬으면 그냥 그날 이제 밤을 새. 밤을 유감 샜습니까? 같은 소리 하고 이제. 뭘 유감 같은 뭐 하는 사람이 뭐 하자는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유감이 이제 한자어로 남길 유, 그러니까 유족할 때 유예요. 네. 그리고 감. 감은 왜 그냥 우리 감성할 때 그 감에 앞에 마음심변이 들어가서 섭섭할 감. 섭섭하고 안 섭섭하고. 섭섭하게 해서 미안해 이런 건가요? 섭섭함이 남는다 이런 거. 뭐 그러니까 뭐 섭섭하다는 얘기네. 섭섭함이 남는다. 이게 상대방에게 뭐 섭섭하다는 게 아니라 내가 원래는 그런 뜻으로 하려고 게 한 게 아닌데 아닌데. 어떻게 좀 하다 보니까 잘못돼서 좀 많이 섭섭하다. 나 스스로에게.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과는 아니지 엄밀히 말하면. 사과는 아니죠. 인정하는 건 아니고. 들을수록 계속 미로를 돌고 있군요. 예. 들을수록 유감이 별로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유감. 네. 네. 근데 부기 유감이다 그런 말 합니까? 그런 말은? 아니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요. 남편들이 어쨌든 소나기를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득 차서 와이프 눈이 계속 옆으로 이렇게 되니까 빨리 미안하다고 빨리 모면해야지. 그러고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미안하다고 했을 때 와이프들이 그걸 눈치채고 뭐가 미안한데, 뭐가 잘못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확전되는 상황이 가는 근데 이제 거죠. 우리 남편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은 거기서 자신이 잘못한 걸 다 얘기해도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거기서 감명받지 못하나요? 네, 감명받지 못해요. 그러면 더 얘기하라. 뭐 이렇게 이제 나오기 때문에. 사면을 받지 예. 못하는구나. 왜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그 싸우고 난 다음에 이제 뜨밤을 보내면 바로 언제 언제 싸웠느냐 이런 거 아니 근데 잊어버리거든요. 싸웠단 말이죠. 지금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어떻게 뜨밤으로 갑니까? 그러니까. 그게 더 격정적인 뜨밤을 보낼 수 있는 원인이 그래요? 작용합니다. 그치? 오. 예. 한번 싸우고 뜨밤을 보내보세요. 그럼 네. 더 흥분될까요? 아니 그 신민정 평론가 납득됩니까? 아니 저는 일단 싸우는 순간 네. 제 시야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진짜요? 그래요. 오늘의 서로의 시야를 피해 10만 꼭 슈퍼 버튼을 받으실 만한 충분한 아까 자격이 대화가 있어요. 필요 없다는 거죠. 뭔가 그냥 아. 그 뜨밤으로 서로 뭘 잘못해서 사과가 필요 없이 그냥 대화가 필요 없이 눈 녹듯이 녹는다. 서로에게 녹는다는 거죠. 독특하네. 어떻게 거기서 뜨밤으로 바로 건너뛸 수가 있지? 몇 단계야? 그게? 한번 시도해 보시고 난 다음에 후기를 말씀해 주세요. 이게 나쁜 말은 그러다 시야에 사라지는 아니거든요. 거 아니에요? 영원히 시야에서 사라질 수 있어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건투를 빕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구두발은 유감입니다로 그럼 마무리하면 될까요? 네, 유감입니다로 끝나면 안 되는 문제고 이분의 그냥 제가 아까 도덕 불감증, 뭐 상식 불감증이라는 표현을 네. 썼는데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책 읽은 사람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그렇죠. 위험해요. 한 권만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분은 법이라는 책 한 권을 읽으신 분 같아요. 뭐 근데 법 전문가라고 부르고 싶진 않고 법 기술자에 더 가까운 분이라고 보는데 사실 세계가 움직이는 원리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세계를 움직이는 가치는 법이 될 수도 있고 뭐 도덕과 양심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분은 그냥 법이라는 것 하나로 모든 세계를 설명하려고 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아는 게 세상의 전부고 거기에 내가 전문가야. 그러니까 너네들은 다 몰라. 이 엘리트 의식을 가진 분이고 그래서 이 법이라는 자기가 정한 테두리 안에서 자기가 문제가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의 상식선에서 일반 국민들의 정서상에서 일반 국민들의 도덕상에서 어떤 정서가 통용되는지를 읽을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유감이다. 나도 네. 유감이다. 근데 거기에 제가 좀 더 보태자면 그분은 법을 하셨던 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이 법을 피해갈 수 있다면 그건 죄가 아니고 이 법의 처벌을 받으면 그건 죄로 규정하는 그쵸, 법도 그런 법에 대한 느낌이 인식도 듭니다. 일반 국민들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인턴죄도 수사를 안 해서 없애고 그러니까요. 뭐 없는 죄도 뭐 법 기술로 만들어내시는 분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네, 막 그렇게 법이라는 공정하고 것이랑 막 이렇게 것도 느껴지진 않거든요. 아니, 네. 우리 국민들 일반은 사실 진실 앞에서 자기를 못 낮추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내가 곧 진실이다. 진실은 내가 만들 수도 있다. 가공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은 나의 편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희 그 채널A하고 검찰 간의 검언 유착 의혹이 폭로된 지 이제 2년이 지났는데 네. 한동훈 검사장의 그 휴대폰 이 비밀번호 공개 거부로 네. 지금 거의 2년째 미제에 머물고 있는데 말이죠. 독립운동가 그분 한동훈 씨 말하는 거죠? 지사님의 네. 그 사건은 지금 전혀 네. 근거를 지금 찾지 못한 채 미궁에 빠져 있는데, 자, 이런 가운데 장인수 MBC 기자가 한동훈 핸드폰을 뒷문으로 열었습니다. 어떻게 뒷문으로 어떻게 열었다는 열어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이게 채널A 기자들의 대화를 통해서 채널A 기자들의 카카오톡을 통해서 네. 이게 입수한 것 같은데 네. 채널A의 배혜림 법조팀장, 이 양반이 예전에 머니투데이 있었던 분이더만요. 예. 이 양반하고 이동재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발간 업무를 맡았던 전략기획실 강모 기자의 발언이 우선 공개가 됐습니다, 오늘. 이게 뉴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배 팀장이 배혜림 팀장, 이동재의 법조팀장. 윗선이지. 네. 이동재는 자기와 한동훈이 대화한 바가 없다라고 회사가 얘기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배혜림 팀장이 그 강모 기자한테. 근데 강모 기자가 정신 못 차렸구만. 그걸 어떻게 회사가 얘기하니? 미쳤어? 그랬다가 둘이 얘기한 걸로 나중에 밝혀지면. 그랬더니 배 팀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도 모르겠네. 한동훈하고 이동재가 대화를 나눴다는 겁니까? 안 나눴다는 겁니까? 나눴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 이제 아닌 게 이동재 아닌 게 윗선이 아니고 헷갈려가지고. 회사 사람한테 이동재는 지금 한동훈과 자기가 대화 나누지 않은 걸로 회사가 얘기하길 바란다라고 회사가 좀 얘기하니까 이동재가 누굽니까? 이동재가 채널A 기자. 한동훈하고 대화를 나눴던 사람인데 이 사건의 개요를 좀 설명드려야 되는구나. 네. 이제 이동재 씨가 이철 씨라고 신라젠 대주주를 네. 찾아갑니다. 하여튼 뭔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범죄 혐의가 있어서 이제 감옥에 들어갔는데 찾아가가지고 이동재 채널A 기자가 네. 그 감옥에 있는 분 대리인을 만나요. 그분이 이제 제보자 X인데 대리인한테 그 저기 유시민에 대해서 비리를 얘기하라. 그러니까 비리가 없으면은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억지로라도 뭐 만들라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는 거지. 이동재 씨가 제보자 X한테 네, 그렇죠. 그 네. 이철 대리인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동훈의 목소리를 들려주면서 내가 한동훈 대신해서 왔다. 그래서 검사가 직접 그렇게 요구했다가 큰일 나니까 한동훈이 나를 시켜가지고 유시민 비리를 얘기하라. 이렇게 전화를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제보자 X께서 이걸 다 녹음을 해가지고 네. 나중에 폭로를 했지. 이거 뭐 한동훈이가 유시민 죽이려고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 꼬드겨가지고 유시민 이사장의 비리를 폭로하라. 네. 라고 요구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그러니까 그 얘기는 선수들끼리는 알지. 요거는 유시민 비리 없는 줄 알아. 근데 비리가 있다고 얘기해주면 우리가 다 알아서 만들어낼 테니까 비리를 만들어낼 테니까 그렇게만 진술해줘 슬쩍. 응? 네. 너 감옥에서 좀 편할 거야. 그럼 너 저 감옥에서 형이 편하게. 좀 뭐 편할 거야. 뭐 이런. 이분은 거죠. 나왔나요 감옥에서? 아직 있지. 아 그래요? 그리고 일찍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딜을 하려고 한 딜을 거죠. 하려고 했던 거야. 기자를 시켜서 네. 검사가. 옛날에 그 한명숙 전 총리 사건도 이거 아주 대단히 비슷하게 전개가 세상에. 됐던 거죠. 네. 그러니까 한동훈, 채널A 이동재, 검언 유착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야. 네. 근데 이제 이게 MBC를 통해서 보도가 됐잖아요. 네. 난리가 났어. 그래서 채널A에서 이동재 이 사건, 한동훈의 사주를 받아서 유시민 비리 불라고 피의자한테 접근했는지 이 진상조사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됐는데 네. 이 이동재 씨의 윗선인 사람이 회사 쪽 사람한테 지금 진상조사기구에서 활동하는 사람한테 한동훈을 만난 게 아니라고 얘기해 다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회사 쪽에서는 아니 그게 말이 돼? 만났으면 우린 뭐가 되는 거야? 똥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만났는데 안 만났다고 어떻게 얘기를 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예. 아니 충분히 설명이 되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동재가 자기 윗선한테 네. 회사가 나 실드 좀 쳐줬으면 좋겠다라고 한 거죠. 아. 그런데 그 회사 측에서는 그러다가 사실이 밝혀지면 회사가 다 뒤집어 이 쓰는 거 회사는 아니야. 어떤 회사입니까? 채널A죠. 채널A.
우리 회사가 다 뒤집어 쓰는 거 아니야? 얘 정신 못 차렸네? 이런 대화가 오간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실이 아니라면 대화를 나눈 적이 없거나 녹취록이 없거나 그렇다고 한다면 회사가 나설 수 있는데 녹취록이 있거나 또는 대화를 나눴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회사가 나서질 않는 거죠. 왜냐면 회사가 뒤집어 쓸 수가 있으니까. 그 한동훈 핸드폰은 압수를 한 상태인데 비번은 못 연 겁니까? 그렇죠. 아, 압수는 했는데, 진짜 궁금하겠다. 자, 그리고 그래서 채널A가 나중에 네. 진상조사를 해봤는데 이동재 씨가 네. 한동훈하고 가깝다라면서 이제 들려줬던 음성 그거겠죠? 그 녹취는 한동훈이 맞다. 그 목소리는 한동훈이 맞다. 또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동훈 음성이 맞다라고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렸으니 검언 유착과 관련해서 그동안 한 발짝도 진전이 못됐고 또 이동재가 무죄로 풀려났나요? 그런 거 같은 풀려난 상황인데 네. 이렇게 돼서 이것도 사실 미궁으로 빠지게 됐어요. 뭐 한동훈은 뭐 지속적으로 오리발을 내밀어서 지금 아예 기소도 안 된 상태고. 자, 그래서 이 사건에 보다 한 발 더 다가가게 됐고 네. 한동훈을 독립지사라고 운운했던 윤석열은 독립운동가. 꼴이 우습게 됐고 결국 윤석열이 지시한 거 아닌가. 윤석열이가 한동훈 시켜가지고 유시민 비리. 그러니까 유시민이 계속 검찰 개혁 얘기하고 조국에 대한 수사가 부당하다라고 얘기했으니 맛 좀 보여줘야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코너로 먼 게 아닌가. 이게 만약에 윤석열 씨가 맞다면은 이 사람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선라이즈도 말씀하셨고 정대택인가 그분도 말씀하셨고 뭔가 무고한 사람한테 정말 다시는 회생할 수 없을 정도로 검찰의 권력을 이용해서 없는 제도 막 다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찍소리도 못하고 이제 권력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밟는 거. 이런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형을 살고 있는 이철 씨에게 딜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해서. 이게 가장 잘못된 거죠. 이 사람은 왜 깜빵에 들어갔습니까? 제보자 X 이철 씨는? 다른 혐의가 있어서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다음 화에서는 이 장현수 기자가 한동훈 전 검사장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도 공개를 하겠다라는 거죠. 어디서 어떤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널 A 아까 채널 A 기자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과 대화가 관련돼서 오갔는지를. 얘기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런 흐름으로 보자면은 여러분 진상이 더 가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무 잘못도 안 했어. 근데 내가 검찰한테 비보였어. 그래가지고 내가 하지도 않은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네. 검찰이 메이킹해가지고 내가 감옥에 간다? 네. 억울한 옥살질을 한다?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 땅에서 21세기에 2022년에 이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제대로 규명되려면은 3월 9일에 윤석열 씨가 활짝 웃으면 그게 진상규명이 될까요? 안 되지요. 영원히 대통령께서 이렇게 독립지사라고까지 축해 세운 그분이 처벌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번 대선에서 선택을 아주 현명하게 해야 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오늘 없습니까? 그 장인수 기자의 리포트는 평화나무가 제작을 했습니다. 자작? 자작이라니, 예. 제작. 제작. 네. 자작으로 들렸습니다. 한 글자 차이로 굉장히 다른 의미네요. 네. 자작한 제작했습니다. 제작. 한 5, 6일 전부터 철저한 기밀 작업 끝에 녹화서부터 편집까지 그랬는데 오늘 그래서 딱 터뜨리려고 했더니 네. 어디서 정보를 입수했는지 오마이뉴스가 그러니까요. 터뜨려가지고 아, 그래요? 네. 오마이뉴스 검언 유착 보도 직후 채널A 카톡 이런 단독 보도가 그 사람들은 지금 보니까 저희한테 제보해 주신 그분이 이제 정말 믿고 또 이렇게 응원하는 기자한테 넘겼는데 그 기자가 또 이렇게 빨리. 것 같아요. 그 짓은 왜 하죠? 아무래도 이제 특종이라든지 독점 이런 거에 자기가 요즘은- 특종한 것도 아니고 왜 딴 데를 줘요? 딴 데 줘라고. 근데 사람들은 글보다는 영상이나 음성으로 듣기를 그렇죠. 원하기 때문에 아마 평화나무에서 제작한 네. 그걸 더 많이 볼 겁니다. 예, 그것도 오마이뉴스 굉장히 유감입니다. 네. 이거는 저기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네. 우리 아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오. 그럼 다른 건 다 얘기했다는 겁니까? 아내한테? 네. 아내한테 다 아무것도 얘기 안 평소에 했어요. 많은 걸 얘기한다는 거. 그래요. 저는 뭐 별의별 거 다 얘기합니다. 네. 네. 많은 걸 그러니까요. 얘기합니다. 이게 베갯머리 정사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송사 아닌가요? 베개 정사도 송사 뭐 정사에서 다른 그렇게 얘기예요. 합니다. 저희는 다 정사. 알아들어요. 이 아, 예, 집에서. 네. 부부 관계가 중요합니다. 부부관계 가장 가까운. 그럼요. 네.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뜨밤으로 설명이 되는
오늘도 뜨밤하세요. 네, 그래서 오마이뉴스에 있는 걸 제가 좀 읽어드릴까 했는데 네. 김용민 PD께서 발끈하셔서 제가 얘기하셔도 됩니다. 네.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한동훈 검사장의 녹음 파일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당시에 계속 물어봤다. 네. 뭐 이런 제목이 뭐냐면 윤석열이 계속 묻나봐 음성 파일이라고 하면서 검언육착 보도 직후 채널A 카톡 이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후보가 왜 그것을 물어봤는지 녹음 파일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밝혀져도 이 독립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 검찰개혁이 돼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검찰의 권력이 강화가 돼야 이 나라가 바로 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주해서 뭘 빼내고 또 뭐 감시하고 이런 게 하나도 문제가 없고 그냥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한동훈이 한 짓은 유시민의 비리를 판에서 저쪽 다 처단하고 뭐 우리 검찰을 바로 세우는 독립운동과 같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고를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들은 절대 진리이자 진실이다 그렇죠.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 영화 1987 보셨나요? 네. 김윤석 씨가 네. 저기 그렇죠. 북한 사투리 쓰는 김윤석 씨가 마지막에 자기 상사를 막 때리면서 왜 이렇게 반인권 수사를 하느냐 아마 이렇게 질타를 했던 모양이죠. 그랬더니 그 상사를 마구 때리면서 맞아요. 내래 빨갱이 잡는 사람이야. 빨갱이 못 잡게 하면 다 빨갱이 치고 박았어.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사용해도 그리고 이렇게 뭐 이런 위계 질서 이런 거 다 깡그리 무시하고 그렇게 진짜 설명할 수 없는 몹쓸 짓을 합리화할 수 없는 네. 그런 짓거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검사들도 그래요. 자기들만이 지금 나라를 지키는 최고의 이분들이 뭔가 돈을 해먹고 뭔가 자기 출세를 위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이분들의 뿌리 깊은 의식 속에는 자기들만이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그런 이상한 엘리트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야 이 독립운동이라는 표현을 감히 쓸 수 있을까? 저는 이 독립운동이라고 말할 때 약간 소름이 끼쳤거든요. 자기가 여태까지 해왔던 일들이 뭐 조금 편법이고 조금 법을 좀 이렇게 좀 잘못하긴 했어도 이게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거 나라를 너네가 뭘 알아. 손발노동이나 하고 120시간씩이나 일해 니네가 뭘 알아. 이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는 거야 라는 식의 사고를 하는 사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책을 한 권만 읽으면 법으로 모든 세상을 읽으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는 사람이다. 아 그럼요.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만 읽은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딴 것도 읽어야 됩니까? 그럼요. 뭐 불경 여러 같은 것도 읽고. 불교 좋죠. 여러 철학들, 여러 상대방이 말하는 진리도 이렇게 두루두루 탐구하면요. 네. 그럼 세상이 넓게 보이고요. 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자기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자기와 남이 뭐가 다른지를 알아야 자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종교만 아는 사람은 자기 종교도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종교를 알려면 다른 종교를 보면서 나와 그 종교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비교해봐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가 법 하나로만 가능하고 자기들만 그 법을 아는 법 전문가인 자기들만 이 정의를 세울 수 있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위험할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전 좀 유감스럽습니다. 유감스러워요. 유감입니다, 정말. 왜냐하면 저처럼 정치를 모르는 사람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뭐 이동재 왜 윤석열이 물어봐 그런 메인 그 클릭 안 하거든요. 왜냐면은 아예 맥락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죄인지 잘못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윤석열이 얽혀 있는 이런 일들이나 사건은 굉장히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거를 더 알게 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구두발 사건이 차라리 엄마들이나 사진으로 우리들이 보면 아니까.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뭐 고발 사주 같은 거 이렇게 좀 심평론가님의 설명이 없이는 이해하기 힘든 사건들은 주가 조작도? 어려워요. 주가 조작도 무슨 장외 주식. 네, 뭐 도이 이제 얼마에 그때부터 머리가 아픈 거예요. 뭐 상장이냐 아니냐 비상장이냐. 네. 기사도 좀 쉽게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몇 월 며칠까지 뭐 공개하고 몇 월 이렇게 알고 의심 가는 기간 말고 제외하고 공개 뭐 이런 식으로 좀 쉽게 쓰이지 그러니까 맞아요. 않고서는 그리고 장외 주식 거래를 했는데 했더니 우리 남편은 저한테 장외 주식이면 이게 좀 복잡한데 막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그게 해먹는 안타까워요. 것들이 다 복잡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화이트 칼라 범죄들이 특히나 더 그렇잖아요. 근데 하여튼 이것만 알고 계세요. 화이트 칼라 범죄 중에 가장 흉악 범죄는요. 바로 주가 조작입니다. 탈세하고. 흉악 범죄예요. 그 이 말하자면은 개미들을 아주 기만한 거거든요. 사기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놈들 그 개미를 이렇게 등쳐먹는 인간들을 개미핥기라고 합니다. 맞아요. 그런 네. 걸 많이 쓰죠. 개미핥기.
그래가지고 감옥에 쳐넣어야 됩니다. 이 가정을 파탄내는 주범이기도 하고요. 네. 그럼요. 그렇죠. 이 주식에서 나름대로 자산을 증식하겠다는 분들은 1, 200만 원 넣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요. 천 단위, 억 단위로 넣습니다. 근데 그게 다 개미핥기의 농간 속에 있다면은 네. 철저하게 기만당하고 사기당하는 건데 이런 자들은 정말 자유시장 경제의 그 무대에서는 퇴출시켜야 됩니다. 근데 누구보다 지금 떵떵거리고 죽은 집에서 잘 살고 아니 계셔가지고. 그래놓고는 저기 뭐야 주식시장 가가지고 뭐 주가 조작 범죄를 엄단하겠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네. 토론회 때도 계속 자기 일을 자기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속이 좀 터지더라고요. 아니 그 뭐 합리적으로 반박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반박하는 거예요 사실상. 아니 그렇잖아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죠. 와와와와와 이러면 약간 너가 뭐라고 말하든지 하고 싶은 말만 와와와와 안 들려 하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윤석열 후보자가 처음엔 진짜 바본 줄 알았는데 정말 부인밖에 모르고 법밖에 모르는 바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매주 관련된 이런 사건 사고도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분이 무서워졌어요. 아니 근데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실제로 법만 알고 부인만 알 수도 있는데 이게 부인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면은 부인이 시키는 대로 하고. 근데 그것도 아니야. 그분이 중심에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스라이팅 이런 것보다는 윤석열 후보자가 무서워졌습니다. 그래? 없는 죄도 이렇게 그 사람한테 만들고 되게 치밀하고 그리고 김성애 대변인님이 이 얘기를 해줬거든요. 검사 시절에 피의자가 하는 말을 정확하게 알고 어디선까지가 처벌받고 어디선까지가 처벌받지 않은 거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씩 하는 언론에 던지는 말들이 다 그 경계에 있다는 거예요. 아, 피해갈 수 있는 경계가 네. 있다. 그래서 학습된 그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법 안, 테두리 안에서 그는 합법적인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되게 무섭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어쨌든.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무서운 세상이고요. 진짜 일가족이 사실상 이제 사기꾼들, 보험주의 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사람한테 국가 권력이 넘어간다? 정말 여러분 아무리 이 현 정부가 뭐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유일하게 지금 윤석열에게 그 집권 명분이 있는 게 정권 교체론이에요. 근데 뭐 정권 교체. 정말 그래요. 잘못한 것도 많고 또 기대에 많이 미흡한 점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사기꾼한테 나라를 넘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사기꾼한테. 응? 저이 여자 후배들이 헤어지면 언니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해줬어요. 벤츠 가고 똥 차 온다. 잘 봐라 라고 했는데 우리 혹시 현 정부가 벤츠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상식적인 차를 타다가 똥차를 타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정권교체에만 매몰되지 마시고 진짜 정권교체를 바라는 분들은 그러니까 상식적인 세상을 바라는 거예요. 더 상식적인 세상. 이번 정부가 못했던 것까지 해내는 세상. 과연 누가 할 수 있을지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광고 좀 하고 넘어가면 어떨까요? 갑시다. 네, 제 앞에 너무 이 커다란 칼과 예. 가위가 있어가지고. 오늘 이제 함부로 제가 까불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무기를. 네, 너무 행켈입니다. 작은 자, 행켈. 행키야. 저 직접 소개해 주세요. 네, 데피니션 5종 블록 세트, 즉 윌링 모먼트 2종 냄비 세트입니다. 여러분. 아, 냄비. 자, 엄마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명품 주방용품 행켈 주방용품이 김용민닷컴에 입점했습니다. 저희 집에도 이거 칼 쓰고 있거든요. 쌍둥이 로고로 잘 알려진 행켈은 독일, 뭐든지 튼튼하게 잘 만든다는 독일에서 280여 년 이상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프리미엄 브랜드입니다. 자, 이제 김용민닷컴에서 행켈사의 다양한 제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대표적 제품으로 행켈 데피니션 5종 블록 세트, 그리고 행켈 스윌링 모먼트 2종 냄비 세트, 냄비 여기 있습니다. 아, 두 개 이렇게 편수랑 양수. 네, 데피니션 5종 블록 세트는 식도 하나, 중도 하나, 과도 하나, 가위 하나, 자작나무 블럭 하나로 이루어진 세트입니다. 주방칼 가위는 재질이 중요하죠. 금방 날이 닳고 녹슬기 맞아요. 쉽기 때문인데 행켈은 독자적 공법으로 개발한 하이카본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을 사용해서 내식성과 강도가 아주 뛰어납니다. 그리고 행켈 스윌링 모먼트 2종 냄비 세트는 자 16cm 냄비와 양수 20cm 냄비로 이루어진 세트입니다. 요게 이제 그 편수. 제일 많이 쓰는 거 16cm. 라면 하나. 이 라면 하나, 된장찌개, 김치찌개 이렇게 네. 되는 거죠. 예. 아주 실속 있고 활용도 높은 세트로 인기 이거 만점입니다. 묵직하면서 네. 아주 좋습니다. 이게 아래가 두꺼워요. 이게 이게 두꺼워야 안 타더라고요. 시그마 클래식 공법인데요. 열 전도와 장시간 열 보호 기능을 극대화시켜서 요리가 굉장히
치워지고요. 냄비 사용하는 분들 스크래치 걱정 많으신데 henkel 냄비는 바닥면을 마그네틱 크롬 스틸 재질로 마감해서 스크래치 아주 강하다고 합니다. 가격도 김용민닷컴에서 워낙 압도적인 가격이라 판매사의 요청으로 방송 중 가격 노출은 곤란합니다. 직접 검색 후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거예요. 예. 네. 이거 henkel, 이거 주방용품 요즘 인증 많이 하잖아요. 칼 하나만, 중도 하나만 제일 굵은 거 한번 뽑아봐 주실까요? 이게 또 이게 중도인 것 같고 저희 집은 이거 이걸 보이면 안 돼, 많이 쓰는데 보이면 안 돼, 이거. 보이면 안 보이면 안 돼, 됩니다. 이거. 네, 이거 왜냐면 이제 큰일 나. 왜냐면 유튜브에서는 칼 같은 칼날을 거, 보이면 안 돼. 네네. 그러면 아주 뾰족하네요. 네. 아무튼 쌍둥이 브랜드 마크로. 저게 저희 집 거는 되게 싼 가격에 산 제품인데 네. 블럭이 갈라지는 거. 아 그래요. 저게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블럭이 갈라질 수 있으니까. 나무도 맞아요. 좋은 게 중요해요. 네. 그리고 이제 써보면 실제로 좋은 주방용품이,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똥손이라서 그런지 뭐 연장 탓을 좀 하는데 확실히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특히 요리 못하는 사람은 연장을 좀 좋은 걸 쓰면 그게 좀 낫잖아요. 여러 개 살 거 없이 그냥 좋은 거 네, 맞아요. 하나면 오래 씁니다. 아, 네. 주방용품들도 굉장히 과학적으로 만들더라고요. 네.